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스크린에는 단 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누가 세계의 질서를 뒤집었는가? 정답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날 한 기업이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보다 먼저 움직였고 세계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의 파도 위로 그들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극권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LG 아닙니다. 한화입니다. 그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계는 다시 쓰였습니다. 삼성은 세계를 기억하게 만들었고 LG는 우리의 삶을 밝혔습니다. 현대는 멈춘 바다를 움직였죠. 그리고 한화는 그 위에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기업의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국을 꺾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력은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니에요. 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리엄 하트먼입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 회의실에서 목격했습니다. 한국을 밟는다면 그 발이 뚫릴 것이라는 그 한 문장을요. 이 문장 하나가 미국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리처드 파커의 웃음이 굳었고 회의실 공기가 멈췄죠. 2024년 10월 워싱턴 외교 포럼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백악관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전 세계 외교 분석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고위 관료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어요. 한국을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 국무부 외교 전략 자문으로 일했습니다. 아시아 외교 구조를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미국의 패권 질서가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리처드 파커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경제보좌관이었어요. 그는 제 상사이자 멘토였습니다. 오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날까진 그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커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감정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회의실 분석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미소를 지었고 유럽 쪽 인사들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 순간엔 그랬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강대국 앞에서 말입니다. 파커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를 분석하며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데이터도 제시했어요. 모두가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이 떠올랐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을 밟는다면 그 발이 뚫릴 것이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파커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일본 대표가 숨을 삼켰습니다. 유럽 인사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외교 문서가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아니, 경고였어요. 회의실 전체가 그 한 문장에 압도당한 듯 했습니다. 파커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협박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의 무게가 너무 컸어요. 단 한 줄이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을 밟는다면 그 발이 뚫릴 것이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보든 그들은 밟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파커가 다시 말했습니다. 허세라고 했어요. 약자가 자존심으로 버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어요. 회의실 분석가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만큼 확신에 차 있진 않았어요.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뭔가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출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오르고 있었어요. 성장률도 치솟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이에요. 제 안에 무언가 뒤집혔습니다. 우린 힘으로 찍어 누르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밟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준비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파커는 계속 비웃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장의 표현이 강하다고 했어요. 유럽 쪽 인사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무겁지? 단 한 줄인데. 왜 이렇게 강렬하지?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섭지? 파커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따를 거라고 했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을 밟는다면 그 발이 뚫릴 것이다.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강렬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파커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하트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허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약자의 절규가 아니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경제 지표, 무역 수치, 성장률, 모든 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들지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하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파커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을 밟는다면 그 발이 뚫릴 것이다.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한국은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요. 그들의 침묵이 무섭다고요. 그날 한국은 선언했습니다. 밟히지 않겠다고요. 밟는 발이 뚫릴 거라고 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요. 그리고 세계는 그 선언을 목격했습니다. 얼어붙은 회의실에서 말이에요. 그들은 침묵 대신 문장을 던졌습니다. 단 한 문장이 세상을 흔들었죠. 그날 한국은 강대국의 문법을 고쳐 썼습니다. 그들의 단호함이 저의 교만을 부숴버렸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습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밟는다면 그 발이 뚫릴 것이다. 계속 맴돌았어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보고서에 접속했어요. 일본 관련 문서를 찾았습니다. 파커가 회의에서 자랑스럽게 제시했던 자료였어요. 5,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그 충격적인 발표 말입니다.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서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음, 직접 투자 1에서 2%에 불과, 나머지는 대출 및 보증 형태.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자랑했던 5,500억 달러. 실제론 현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압박할 때 근거로 삼았던 데이터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속였어요. 아니,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즉시 옷을 입었습니다. 새벽 5시, 파커의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파커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미 출근해 있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그의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리처드, 이걸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속였다고 했어요. 5,500억 달러는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파커가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던지며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니요. 우리가 한국에 압박할 근거가 무너진 건데요. 파커가 말했습니다. 하트먼, 중요한 건 힘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약자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우리가 강하면 그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파커는 진실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다는 걸요. 편견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이건 속임수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계의 거짓을 말한 겁니다. 일본이 5,500억을 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트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결국 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유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새벽 6시, 창밖으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충격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역제안이 도착했어요. 문서를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스와프 협정 체결 우선, 원금 회수 보장, 직접 투자는 최소화, 상호호혜 원칙 준수.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었어요. 반격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은 제안이었어요. 우리가 요구한 3,500억 달러 선불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투명한 회계, 상호 이익 보장. 이건 약자의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협상자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파커에게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읽더니 비웃었어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릎 꿇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문서를 읽으며 느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는 걸요. 계산이었습니다. 철저한 전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국제경제 지표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무역수지, 외환 보유국, 수출 데이터, 모든 숫자를 파헤쳤어요. 숨겨진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와프 협정을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늘리고 있었어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설계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1997년 IMF 때를 말이에요. 그때 한국은 무너졌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째로 목 조른 격이었어요. 외국 자본이 한국의 우량 기업들을 헐값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배웠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지표가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다. 수학이다. 완벽한 방정식이다. 파커는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허세는 데이터 앞에서 무너진다는 걸요.
한국의 전략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신뢰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파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거라고 했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봤어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저항이 아니라고요. 설계된 반격이었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인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황금거위를 또 목 조르려 한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IMF 때처럼 또 당할 줄 알았냐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도 보였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랐어요.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한국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요. 세계를 이끄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파커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힘이 절대적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 힘만으로 충분할까? 그날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넘볼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가고 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게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엔 철저한 계산이 있었어요. 그들의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수학이었습니다. 완벽한 방정식이었죠. 파커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요. 3주가 흘렀습니다. 미국은 계속 압박했어요. 매일같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파커는 한국이 곧 무릎 꿇을 거라고 말했어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불길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을 찾았어요. 성명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반박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파커의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모였어요. 파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뭡니까?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하다고 했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파커가 웃었습니다. 냉소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 같았어요. 계산된 잔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있다고 파커가 말했습니다. 침묵은 항복의 신호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긴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니,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UAE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호주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달러 강세 속에서 말이에요. 한국 금융 지표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치솟고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이에요.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무너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었어요. 파커가 보지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파커에게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리처드, 이걸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 방산이 폭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도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파커가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광기가 어려 있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거짓말한다고 보냐고 했습니다. 파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트먼 너는 약해졌다고 했어요. 한국에 속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도망친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아니라 집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리처드,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언이라고요. 파커가 돌아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파커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한국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며칠 뒤 또 다른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무역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었어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AI 칩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철저한 설계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다고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최고 위급 회의였어요. 미국 대통령의 압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자리였습니다. 파커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거라고 했어요.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이성이 아니라 집착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문관이 반대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국방자문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안서가 재검토됐어요. 법률팀이 분석했습니다. 경제팀이 검토했어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압박안은 무산됐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채택됐어요. 스와프 협정, 우선, 상호호의 원칙 준수, 투명한 절차,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백악관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파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승리는 소리 없이 찾아왔다고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불길했죠.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움직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파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트먼,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그들은 호구가 아니었다고요.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떠드는 동안 그들은 실행하고 있었다고요. 파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인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호구로 봤다면 착각이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한국을 밟는다고 밟히는 게 아니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외교력이라는 말도 보였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혁명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교의 최강 언어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다고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파커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데이터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의 확신은 한국의 침묵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서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금기를 깼습니다. 강대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요. 비밀은 없었습니다. 오직 투명한 전략만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침묵으로 세계를 설득했다. 승리는 소리 없이 찾아왔다. 이게 진짜 힘이다. 파커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그들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말입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한국의 역습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그들은 준비됐죠. 완벽하게 말입니다. 한국의 승리 소식이 퍼진 지 일주일 후, 저는 낯선 긴장을 느꼈습니다. 베이징에서 날아온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에 놓여 있었어요. 중국 외교전략국의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입수한 문서였어요. 문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소름이 돋았어요. 첸 루웨이, 중국 외교전략국 부국장, 그의 발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선다면 남중국해에서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냉정함이었어요.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한국을 짓밟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치우듯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파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베이징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파커가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곧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이 미국을 이겼는데 중국 앞에서 무릎 꿇을까?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화그룹이 필리핀에 신형대함 미사일 판매를 검토한다는 기사였어요. 남중국해 한복판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기였어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첸 루웨이가 국제 언론 앞에서 발언했어요. 그 미사일이 남중국해를 향하면 그것은 전쟁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가 경고를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당혹스러웠습니다. 중국의 위협 앞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제재가 쏟아질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론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해명도 없었어요. 대신 한화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계약 진행이라는 단 한 줄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실행이었어요.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베이징은 보복 관세를 선언했어요. 한국산 제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제재였어요.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파커가 제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였다고 했어요. 한국은 곧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리처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미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파커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시장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산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어요. 보복 관세 발표 직후인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었어요. 시장은 한국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한화 주가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파헤쳤어요. 그들이 강조하는 가치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존심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걸요. 강대국 앞에서 굽히지 않는다는 걸요. 1950년대 전쟁을 겪었고 1997년 IMF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배웠어요.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한글로 된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댓글들을 봤어요. 중국이 위협하든 말든 우리는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쫄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됐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제 계산이 아니라고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다음 날 파커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곧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리처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자존심을 버릴 거라고 보냐고 했습니다. 파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일주일 뒤 경악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대한 미사일 도입 검토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화와 실무 협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진행된 겁니다. 베이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첸 루웨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건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공격이 아니라 정당한 시장 거래로 대응했다는 점을요. 힘을 쓰지 않고 합법적 수출로 국제 여론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건 맞대응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의 방패였습니다. 그날 밤 파커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트먼 이게 뭡니까? 어떻게 중국이 분노하는데 세계가 한국 편을 드는 거냐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그건 정의의 방향이 바뀐 거라고요. 중국은 위협했고 한국은 정당하게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세계는 누가 옳은지 알고 있다고요. 파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주요 해외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위협 한국은 정밀 대응이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국제 여론은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질서의 재정이었다고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준을 바꿨어요. 중국이 칼을 꺼냈지만 한국은 미소로 막았죠. 힘의 외교는 오래된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겁내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첸 루웨이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패배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힘보다 정당함이 강하다는 걸 증명했다. 그들이 쏜 건 미사일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세계가 그 메시지를 들었다. 파커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한국이 용기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그들의 자존심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필리핀 계약 발표 이후 세계는 숨죽였습니다. 중국은 분노했고 미국은 당황했어요. 유럽은 관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결단을 내린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그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불바다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재벌 회장이 무슨 불바다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누구길래 중국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뒤졌어요. 과거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2007년 그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직접 찾아갔다고 해요. 재벌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불바다를 들고 말이에요. 권투로 직접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뭡니까? 직접 나선다고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 섰어요. 처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적인 기업 인상과 부조화를 이뤘습니다. 보통의 재벌은 법률팀을 보냅니다. 돈으로 해결해요. 하지만 김승현은 달랐습니다. 직접 나섰어요.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의 정체성이라는 걸요.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들을 위해 직접 나선 아버지였고 이제 나라를 위해 결단한 기업인이었습니다. 파커가 제게 물었습니다. 김승현이 누구냐고 했어요. 왜 이렇게 난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그는 한국의 자존심이라고요. 불바다를 든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파커가 비웃었습니다. 허세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을 번역해서 읽었어요. 김승현 회장님 최고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사나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상남자 중에 상남자라는 글도 보였습니다. 멋지다는 감탄이 넘쳤어요. 이런 분이 계시니 든든하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말도 있었어요. 애국자라는 찬사도 보였습니다. 존경한다는 글이 반복됐어요. 한화 계속 흥해라는 응원도 있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는 댓글도 보였어요. 사랑한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인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신념의 상징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김승현에게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봤어요. 그날 밤 저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김승현은 오랜 경력 동안 한화를 방산 강자로 키웠어요. 현무미사일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국방기술원과 협력했어요. 그의 유산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한 축이었어요. 그는 새로움을 창조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세계 시장으로 끌어올렸어요. 폴란드, UAE, 호주 그리고 이제 필리핀까지 한국산 무기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건 불확실했던 시장이었어요. 한국 방산은 오랫동안 국내에만 머물렀습니다. 세계는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를 선택했어요. 한국산은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승현은 바꿨습니다. 품질로 증명했어요. 가격 경쟁력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신념으로 밀어붙였어요. 중국이 위협했을 때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바다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어요. 저는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김승현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겼어요. 법을 어긴 사람이지만 신념을 지킨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게 한국의 감성이었습니다. 법보다 정의를 우선시하는 문화였어요. 규칙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었습니다. 파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한국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댓글을 봤습니다. 과거 그는 아들을 건드린 건달들을 직접 찾아가 권투로 해결한 사람이라는 글이었어요. 재벌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중국은 김승현이 누군지 몰랐을 거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쫄지 않는 남자라는 걸요. 진짜 애국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글도 보였습니다.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분이 도와주신다는 감사도 있었어요.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서신다는 존경도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승현은 한국의 중심에 있다는 걸요. 그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날 오후 파커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김승현이 뭐가 대단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사업가일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한국인들에게 신념의 아이콘이라고요. 강대국 앞에서도 쫄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파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산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투자자들은 김승현을 믿고 있었어요.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김승현의 결단이 옳았다는 걸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김승현은 불바다를 준비했다. 세계의 자존심을 가르쳤다. 한국은 이제 기업인이 아니라 신념의 전사를 가졌다. 인터넷에서 또 다른 댓글을 봤습니다. 멋진 한화 김승현 회장이라는 글이었어요. 의리도 있으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란다는 응원도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모든 국민들께 힘을 주시길 바란다는 기원도 보였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승현은 힘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자존심을 주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신념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비밀이라고요. 김승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한국의 힘이라고요. 파커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한국이 왜 강한지를요. 그들에게 직면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가 있다는 걸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승연이 한국의 중심에 서 있다고요. 그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신념이라고요. 그가 창조한 건 기업이 아니라 자존심이라고요. 세계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한국엔 불바다를 든 전사가 있다는 걸요. 그들은 쫄지 않는다는 걸죠. 김승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날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부 최고 위급 비상회의였어요. 한국 문제에 대한 최종 논의라고 했습니다. 저는 파커와 함께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한국은 동맹을 배신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참모들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커를 봤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엔 혼란이 스며 있었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무시했다고 했어요. 중국과 맞부딪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제자문관이 말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고 했어요. 한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국방자문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손해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파커를 봤어요. 파커, 이게 뭡니까? 당신이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 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파커가 대답했습니다. 예상과 달랐다고 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강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화를 냈습니다. 예상과 다르다니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당신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파커를 맞부딪혔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커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트먼, 정말 우리가 틀린 걸까? 조용히 물었어요. 확신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라고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고요.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파커가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은 아시아 안정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보복을 준비한다고 발표했어요. 베이징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첸 루웨이가 단상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말했어요. 이에 따른 경제 보복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봤어요. 하지만 불과 이틀 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역풍을 맞았어요. SNS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국산 자긍심으로 만들다는 메시지가 퍼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한국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젊은 세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복이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었어요. 이건 계산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파커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중국에서 한국을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이게 현실이라고요. 사람들은 힘이 아니라 정의를 본다고 했어요. 파커가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싸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른 시장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아세안 국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유럽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가 그들의 편에 섰죠. 힘의 외교는 무너졌고 품격의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무엇인지를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존엄으로 맞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커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달라져 있었어요.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어요. 하트먼, 넌 언제부터 한국을 그렇게 믿게 됐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마다 세상이 움직이니까라고요. 파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복 계획을 철회했어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멈췄어요. 한국 제품 불매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첸 루웨이가 더 이상 발언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패배의 증거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맞부딪혀 이긴 게 아니라 품격으로 이겼다고요. 그들은 힘을 쓰지 않고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인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이런 게 나라지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국민 자존감이 뿜뿜해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다는 글도 보였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나아가고 있었어요. 강대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파커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트먼, 이제 알겠다고 했어요. 한국이 왜 강한지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리차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파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침묵이 세계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파커와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반격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가 그들의 편에 섰다. 힘의 외교는 무너졌고 품격의 외교가 시작됐다. 그들의 침묵이 세계를 설득했다. 파커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도 확신했어요. 한국이 왜 존재하는지를요. 그들은 강대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에게 배우게 될 거라고요. 그들의 품격을 배우게 될 거라고요. 파커도 깨달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대신 존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요. 그들은 준비됐죠. 세계를 바꿀 준비가 말입니다. 한국의 승리가 명확해진 지 일주일 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부 브리핑룸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미국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국이 협상장을 나갔다고 소리쳤어요. 이건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보좌관들이 허둥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 전광판이 바뀌었습니다. 한국-필리핀 미사일 수출 공식 서명이라는 뉴스가 떴어요. AI 칩 공급망 안정화 합의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세계 주요 지표가 동시에 상승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파커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타이밍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경외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설계라고요. 리처드, 그들은 한 걸음도 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은 말을 잃었어요. 참모들도 침묵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타이밍의 정확성 앞에서 모두가 무력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필리핀 계약은 몇 달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AI 칩 공급망 협상도 동시에 추진됐어요. 스와프 협정도 병행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밀함이었습니다. 외교와 경제와 방산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숨겨진 전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침묵했던 다른 이유를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카드를 정확한 순서로 배치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첸 루웨이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아시아 안정을 해친다고 말했어요.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필리핀은 환영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첸 루웨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침묵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의 침묵이 패배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중국의 힘의 외교가 무너지는 순간을요. 한국은 편견을 깼습니다. 약자는 굴복한다는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어요. 파커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트먼 우린 결국 졌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용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리처드 우린 배운 거라고 말했어요. 파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외교 분석 보고서였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K 외교 품격이 만든 힘이라고 적었어요. 보고서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싸움을 거부했다. 대신 세상을 설계했다. 강대국의 오만은 무너졌고 새로운 문법이 태어났다.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세계의 상수다. 저는 국제경제 지표를 분석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요. 방산 수출은 폭발했습니다. 폴란드 140억 달러, UAE 추가 계약, 호주 협력 강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이 줄을 섰어요. 한국 무기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AI 칩 공급망에서 한국이 핵심이 됐습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었어요. K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경제와 문화와 기술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한국이 넘볼 수 없는 위치로 올라서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파커와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하트먼 이제 이해했다고 했어요. 힘이 아니라 품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기술로 싸우고 침묵으로 이기고 자존으로 일어섰다고 말했어요. 파커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우리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배운 거라고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주요 해외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승리라는 제목이었어요. 품격이 힘을 이긴 나라라는 부제도 있었습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힘이 아니라 신뢰로 세계를 이끄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늘었어요. 모든 지표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파커가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트먼 한국이 정말 이렇게 강한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건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했어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인정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싸움을 거부했다. 대신 세상을 설계했다. 강대국의 오만은 무너졌고 새로운 문법이 태어났다.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세계의 상수다. 인터넷에서 한국인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이런 게 나라지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국민 자존감이 뿜뿜해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글이 넘쳤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저는 파헤친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힘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품격이었어요. 그들은 숨겨진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실행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밀함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파커는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졌어요. 대신 존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한국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걸요.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들은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편견은 무너졌습니다. 약자는 굴복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품격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에게 배우게 될 거라고요. 문화적 영향력도 국제경제 위상도 모두 올라갈 거라고요. 한국은 명확하게 보여줬죠. 그들이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걸요. 준비된 나라라는 걸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제 외교 콘퍼런스의 연단에 서 있었어요. 워싱턴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청중석을 봤어요. 미국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도 보였어요. 일본 대표도 있었습니다. 세계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침묵으로 이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국기가 떠올랐습니다. 배경에는 현무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이 보였어요. AI 반도체 공장 야경이 교차했습니다. 청중이 숨죽였어요.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윌리엄 하트먼입니다. 오랫동안 미국 외교 전략을 분석해왔어요. 저도 한때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경제 종속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을 설계했어요.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폴란드 140억 달러 계약, UAE 추가 주문, 호주 협력 강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모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청중이 놀랐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기술로 싸웠고 침묵으로 이겼고 자존으로 일어섰습니다. 리처드 파커가 제 옆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청중이 그를 봤습니다. 파커가 말했습니다. 하트먼 이제 이해했다고 했어요. 힘이 아니라 품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리처드, 그들은 증명했다고 말했어요. 청중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내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들에게 배우고 있다. 한국은 기술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사였어요.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모델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국경이 아니라 국민의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걸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한국 대표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인터넷을 다시 봤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게 나라지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국민 자존감이 뿜뿜해진다는 말도 있었어요. 너무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넘쳤습니다. 김승현 회장에 대한 댓글도 보였습니다. 최고라는 찬사가 있었어요. 진짜 사나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니 든든하다는 감사도 보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엔 불바다를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승현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세계의 자존심을 가르쳤습니다. 파커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하트먼 오늘 발표 잘 봤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배운 거라고요. 한국이 가르쳐 준 거라고 했습니다. 파커가 웃었습니다. 그래 맞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가 발행됐습니다. 제목은 K-외교 품격이 만든 힘이었어요.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이 읽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상수였어요. 세계가 계산해야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경제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고요. 그들이 증명한 건 힘이 아니라 품격이었다고요. 몇 주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어요. 여러 나라와 동시에 말입니다. 경제 안정망이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넘볼 수 없는 위치로 올라서고 있었어요. 방산 수출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봤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파커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어요. 하트먼 한국을 보며 배웠다고 했습니다.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틀렸던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시대가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파커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래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마지막 노트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학생이 아니라 이제 교사였다. 그들이 만든 건 경제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품격으로 이긴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다. 인터넷에서 마지막 댓글을 봤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다라는 글이었어요. 자랑스럽다는 말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있었으니까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한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밟는다면 그 발이 뚫릴 것이다. 그 한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세계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밟히지 않는 나라라는 걸요. 파커도 알았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세계가 알았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품격으로 이긴 나라였어요. 자존심을 지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교사가 된 나라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기업의 결단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만들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단순한 비즈니스라고 말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안에서 한 나라의 자존심을 봤을지도 모르죠. 조용히 준비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힘, 어쩌면 그게 진짜 강함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늘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상이 꼭 그렇게만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용기 하나가, 기업 하나의 결단이 나라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구나 싶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싸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